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이 고장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한 동네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해 40년 넘게 살다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저 혼자 작게 밭농사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고추, 깨, 콩 같은 거 심어서 먹고 남는 건 장에 내다 팔면서 용돈벌이 했네요. 그런 저에게는 무남 동료 외동딸 경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고 착해서 동네 어른들 칭찬이 자자했던 아이입니다. 서울로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결혼했죠. 딸의 결혼식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사업하며 잘 나간다던 사위가 딸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게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조용히 살다 남편 만나러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헌데 그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자식이 전부인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아주 호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혹시라도 저처럼 자식 걱정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 모를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불행의 씨앗은 몇 년 전 딸의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자식 가진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혼자인 저는 딸의 결혼에 관해 남편 몫까지 2배로 더 신중해야 했답니다. 아무로 안타깝게 떠난 남편의 당부를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았거든요. 평생 농사일하느라 고생만 하던 남편은 제대로 아픈 내색도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져 있었죠. 결국 6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딱 그만큼 살다가 갔네요. 그런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하며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딸 시집 잘 가는 거 못 보고 가려니 마음이 안 놓이네. 나 없더라도 경이 꼭 좋은 남자 골라 시집 보내줘. 알았지? 돈도 중요하지만 애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경이가 당신 닮아서 오죽똘똘해. 그래도 내가 2번, 3번 꼭 확인하고 시집 보낼 테니 안심해요.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이틀 만에 저는 결국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했던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렸죠. 눈 감는 순간까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할 만큼 경희는 남편과 저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금실이 좋은 편이었지만 아이 갖긴 쉽지 않았거든요. 어렵게 첫 딸을 낳고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었지만 끝내 둘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딸 하나 곱게 키운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 2등 놓친 적이 없고 중학교 가서도 전교 10등 안에는 꼭 들더군요. 고등학교는 옆 도시로 유학 보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외동딸 경희는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고마운 아이였고 늘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헌데 그런 딸이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참 무거웠습니다. 남편 몫까지 딸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하느라 30이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다던 딸이 몇 년 전 갑자기 남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킬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안일 정돈하고 예비사위 맞을 준비를 서둘렀죠. 그리고 며칠 후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멀끔하게 생긴 남자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본 예비사위의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인상이 나쁘기는커녕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도원치라고 말투도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제 딸을 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고 다정했거든요.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딸이 하도 자신 있게 말하니 믿음이 가더군요. 엄마, 성호 씨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직 젊은데 짧은 시간에 회사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거기다 나한텐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데 딸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생각으로 사위네 회사에 대해 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제 친정 조카 중에 예비 사위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물었더니 젊은 동업자와 함께 제법 탄탄하게 회사를 일궈나가는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죠. 솔직히 제 욕심으로는 사업보다 그냥 든든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더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예비사위가 딸을 대하는 모습에 정성껏 사랑이 듬뿍 담긴 게 느껴졌거든요. 그 뒤로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사돈들도 참 사람 좋아 보이는 분들이셨어요. 시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저를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돼 얼마 후 서울 강남의 큰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살면서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경희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도 그날 딸을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것 같더군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은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이제 엄마가 한시름 났어. 잘 살 자신 있지? 당연하지 엄마.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내려갈게요. 엄만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는 그거 말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런 제 말에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사위는 저에게 잘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첫 명절에는 두둑한 현금 봉투를 주더군요. 장모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세요. 지금은 약소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이 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겸손한 말이었어요. 봉투에 얼마나 들었나 슬쩍 열어본 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죠. 어머나 이 서방, 이거 100만 원 아니야? 아니 무슨 용돈을 이렇게 많이 주나? 내가 시골에서 무슨 돈 쓸 일이 있다고. 그 마음만 받을 테니 도로 가져가게. 하지만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경희를 이렇게 곱게 키워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걸론 한참 부족하죠. 그냥 받아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눈물까지 핑 돌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위는 집에 올 때마다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세트 같은 것들을 리어카로 실어 나를 정도로 가져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죠. 한숙이는 딸 하나 잘 둬서 팔자 폈네. 그러게 말이야. 남편 없으면 어때? 열 남편 안 부러운 사위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며 부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더군요. 그때를 생각하니 사위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더 떠오릅니다. 딸이 결혼하고 첫 해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장마라곤 하지만 비가 정말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붕이 새는 겁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그때 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둥대는 걸 느꼈는지 자꾸 무슨 일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애들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점점 더 많이 새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경희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붕이 샌다. 이걸 어쩌지? 근데 그 통화를 사위가 옆에서 들었는지 다음날 바로 공사업자까지 데리고 와서 지붕을 싹 새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살갑게 제 안전까지 걱정해 주더군요. 장모님,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셔야죠. 위험하잖아요. 아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일은 어쩌고 왔어. 지금 일이 문제인가요? 장모님 안전이 중요하죠. 앞으로 낮이든 밤이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더니 500만 원이 넘는 공사비도 망설임 없이 자기가 다 냈죠. 그때도 정말 감동했는데 몇 달 후에 사위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제가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딸의 손을 잡고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참에 검사 한번 제대로 다 받으세요. 장모님 혼자 계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더니 아예 입원한 김에 종합검진까지 받게 해줬죠. 그냥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 말고 VIP 검진이라고 하던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받는 데만 2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병문안 왔던 이웃 여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죠. 딸도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전화할 때마다 좋아 죽겠다는 목소리로 사위 자랑을 늘어지게 했거든요. 그이가 내 생일 선물로 몇백만 원이나 하는 가방을 사줬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서 난리야. 그리고 바빠 죽겠다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놨더라? 엄마,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새로운 팀장이 스트레스 줘서 힘들다고 했더니 그이가 당장 그만두래. 자기가 더 벌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쉬면서 애 가질 준비나 하려고. 그러더니 정말 결혼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요즘은 남자들도 혼자 외벌이하기 싫어서 돈 벌어오라고 마누라 등 떠미는 세상이라던데 그런 면에서도 사위가 참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복이 천년만년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딸이 결혼한 지 2년이 가까워지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원래 아무리 바빠도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던 딸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겨우 짧게 안부 인사만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물은 적도 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것 같아? 아니, 일은 무슨, 그냥 이것저것 배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목소리도 어딘가 지쳐있는 것처럼 느껴져 신경이 쓰였어요. 헌데 연락이 줄기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 보내던 용돈도 끊기고 전화도 통 없었죠. 그래서 딸을 통해 안부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그 사람이 사업 확장하느라 바빠서 깜빡했나 봐. 엄마 돈 필요해? 내가 대신 보낼게. 아니야, 돈은 필요 없고. 그냥 걱정돼서 연락했지. 너희들 잘 지내면 됐어.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 반가운 일이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긴 했지만 뭔가 알 수 없이 찜찜한 기분이 들더군요. 게다가 명절엔 더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명절을 건너뛴 적이 없는데 그 해에는 딸이 혼자 전화를 걸어 난처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죠. 엄마, 미안한데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 그이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나 봐요. 그러더니 매년 넘치게 가져오던 선물도 용돈도 보내오지 않았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애들이 둘 다 연락이 뜸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니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명절에 혼자 차례 지내는 저를 보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요새 왜 사위가 안 보여? 그 사람이 명절에 장모를 혼자 둘 사람이 아닌데. 경희가 그러는데 일이 너무 바쁜가 봐.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면 뭐 반가운 거지.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애가 지려 했던 일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린애도 아닌 딸과 사위의 부부 사이를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어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애 문제 때문이라면 자꾸 물어보는 게 딸한테 스트레스가 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시집간 딸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다 혹시 사위가 듣기라도 하면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몇 달 만에야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달려나갔던 저는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며 물었죠. 아니, 너 왜 이렇게 야윈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일은 무슨.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자꾸 살이 쪄서 요즘에 다이어트 좀 했어요. 다행히 효과가 있나 보네. 아휴, 애 가질 준비한다면서 다이어트는 무슨. 몸 관리 잘해야지. 엄마가 얼른 밥 차릴 테니까 온 김에 밥 좀 많이 먹고 가. 하지만 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아니, 오늘은 그냥 잠깐 엄마 얼굴만 보려고 들른 거야.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얼른 올라가 봐야 해. 뭐? 아니, 그래도 집에 와서 밥도 한 끼 안 먹고 간다고? 미안. 바쁘고 정신없는 거 정리되면 그때 와서 여유있게 며칠 있다 갈게요. 그러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억지로 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서방은 왜 같이 안 왔어? 아직도 일이 바쁘니? 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나 봐요. 저는 속으로 토요일인데 무슨 미팅이 있나? 싶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말도 없다고 들은 것 같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싱겁게 얼굴만 빗쭉 내밀고 돌아가려던 딸이 갑자기 돌아서며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죠. 엄마, 용돈? 어머나, 뭘 이런 걸 줘. 엄마, 돈 있어. 그냥 가져가.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러더니 저를 꼭 안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미안해요. 우와, 애도 갑자기. 뭐가 미안해? 맨날 받기만 하는 엄마가 미안하지. 헌데 그때 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아니, 얘가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분명 느낌이 이상한데 딸은 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눈치만 보다 결국 한마디도 묻지 못한 채 애를 그대로 올려보냈답니다. 하지만 전 훗날 이런 제 선택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말하기 싫어해도 끝까지 물어야 했는데 혼자 힘든 일을 겪고 있던 딸을 돕지 못한 게 깊은 한으로 남았죠. 그렇게 위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결국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밭에서 무 뽑아다가 동치미 담그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들었죠. 근데 채 동이 트기도 전 새벽에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컴컴한 어둠을 깨우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네요. 처음엔 도둑인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새벽에 혼자 사는 저를 찾아올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문틈으로 밖을 살펴봤죠. 근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이서방이요. 급한 일 있어서 왔어요. 그건 분명 한동안 연락 없던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왜 그 새벽에 그것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건지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죠. 역시나 대문 밖에 서 있는 사위가 보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적잖이 놀랐습니다. 넥타이도 없이 구겨진 와이셔츠만 입고 머리도 잔뜩 헝클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정말 초췌했습니다. 수염도 며칠은 안 깎은 것 같고 눈도 충혈돼 있었죠. 평소 그렇게 깔끔하고 단정했던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서방, 자네가 말도 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경희는 어디 있고? 제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딸 생각이 먼저 났거든요. 사위가 혼자 그 새벽에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뜻인 것 같았죠. 사위는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아서 급하게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사위를 앉혔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 심각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물 한 잔 줄까? 아니면 따뜻하게 차라도 마실 텐가?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사위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놨어요. 장모님, 사실은 경희가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희가 왜? 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얼마 전부터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고 밥도 잘 못 먹더니 자궁에서 암이 발견됐대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젊디 젊은 딸이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간신히 물었어요. 수술은 언제 하는데?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올라갈까?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묻자 사위가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경희가 절대 장모님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뭐? 왜? 아니 딸이 아픈데 엄마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장모님 걱정시키기 싫다고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수술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이런 일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사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도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죠. 우리 속 깊은 딸이 엄마 걱정한다고 아픈 것도 숨기고 있었구만. 아휴, 불쌍한 것.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그래 어떻게든 내가 도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사위가 뭔가 말을 더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저 장모님,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사위는 뭔가 하기 힘든 말이 있는 것처럼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 장모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 말에 제가 눈물이 가득 담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죠. 도움? 무슨 도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서울에 가서 애를 좀 돌볼까?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네요.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도 해야 하고. 그래? 얼마나 든다고 하던가?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딸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깟 돈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돈벌이 잘하는 사위가 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헌데 그때 사위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크게 확장하면서 거의 모든 자금을 끌어다 거기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할 수도 없고요. 한 달만, 아니 몇 주만 있으면 자금이 풀리는데. 얘기하면서 사위가 계속 손을 떨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잘 나가던 사람이 오죽 급했으면 체면을 다 포기하고 돈 얘기를 하러 꼭두 새벽에 찾아왔나 싶더라고요. 사위가 계속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밀린 검사비를 정산해야 수술 일정을 잡아준다네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대출도 이미 한도가 차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없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염치가 없기는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나도 알아야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저도 모르게 애가 타서 조급한 마음이 들더군요. 장모님, 정말 죄송한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사업자금이 다음 달이면 확실히 풀려요. 그때 바로 갚을게요. 정말 한 달만, 딱 한 달만 빌려주세요. 솔직히 예상 밖의 말이라 좀 놀라긴 했습니다. 남편과 평생 살아온 곳이자 제 전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딸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설사 제가 길바닥에 나앉는다 해도 망설일 이유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알겠어. 오늘 아침에 당장 은행 가서 알아보겠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가 감격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더군요. 고맙긴, 내 자식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당연한 일이지. 그러고는 제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경이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 많이 아파해?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소리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헌데 그런 저를 사위가 펄쩍 뛰며 말리고 나섰어요. 안 돼요, 장모님! 어찌나 크게 소리치는지 울다 말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놀라서 목소리가 너무 커졌네요. 근데 경희한텐 연락하시면 안 돼요. 지금 수술 전이라 예민해져 있기도 하고 컨디션도 조절해야 하거든요. 저한테 절대로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장모님한테 돈 얘기까지 꺼낸 걸 알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수술 전까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건 제 욕심이고 수술 앞둔 환자를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그래, 알았네. 경희한테는 연락 안 하겠네. 대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수술 잘 됐다는 소식은 바로 알려줘야 하네. 네, 물론이죠.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대출 신청하시면 며칠 걸릴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다시 들릴게요. 그동안 경희 잘 돌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잘 부탁하네. 사위가 현관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내 자식인데 당연한 거지. 어서 가보게. 경희 혼자 있을 텐데 운전 조심하고. 그렇게 사위를 배웅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가 아프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애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후회로 깊은 한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어렸을 때 딸아이가 맹장염으로 수술했던 기억도 나더군요. 그때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는데 그보다 더 큰 수술을 해야 한다니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여보, 우리 경희가 수술한다네요. 제발 무사히 잘 끝나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게 당신이 좀 돌봐줘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내내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집문서랑 도장, 신분증 다 챙겨서 나갔죠.
가보니 제가 은행 직원보다도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대출 상담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웃으며 저를 향해 물었어요. 고객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저것 상담을 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본 직원이 이런 말을 했죠. 다행히 집이 깨끗하네요. 근저당도 없고 시세로 봐서는 5천만 원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객님 신용조사도 필요하고 심사가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3, 4일 정도요.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실사도 나가고 빨라도 3일은 걸릴 겁니다. 그 3일이 3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럼 바로 신청할게요. 네, 그럼 이 서류들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것저것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딸 살리는 일인데 뭐든 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가며 서류를 작성했죠. 이자가 좀 높은 것 같았지만 사위가 한 달 있으면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이 나올 거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걸어 나왔죠. 집에 돌아오니 맥이 탁 풀려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더라고요. 밭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저 머릿속은 아픈 딸 자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3일 후 대출 심사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리고 신청했던 대출금이 제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 돈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을 펑펑 흘렸네요. 됐다 경이야. 이제 너 수술할 수 있어? 그야말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딸이 밀린 검사비를 내고 수술만 잘 받으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이서방입니다. 대출은 잘 되셨어요? 응 그래 오늘 돈 받았어. 5천만 원 다 나왔어. 아이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내일 아침에 제가 내려가서 받아올게요. 그래 그 경위는 좀 어떤가? 그런 대로 잘 견디고 있어요. 이제 밀린 병원비만 해결하면 바로 수술 날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위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희망이라는 것을 꿈꾸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제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위가 돈을 가지러 온다고 한 날이라 통장이랑 도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사위가 오면 은행에 같이 가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떨려왔어요. 그 돈을 받으면 딸이 수술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 수술하기 전 목소리만이라도 꼭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위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엄마 마음이 그게 되나요? 외동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10번은 반복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서방이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목소리만 확인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경희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안부나 물으며 목소리로 아이 상태나 확인하자고 마음먹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1번, 2번, 3번. 안 받나 싶었는데 5번째 신호음 끝에 드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나른하다 못해 평화로운 목소리였죠.
그래도 혹시나 저에게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조심하는 건가 싶어 말을 더 걸어봤습니다.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요즘 연락이 뜸한 것 같아서. 잘 지내니? 응, 나야 잘 지내지. 엄마는? 허리는 어때? 엄마도 괜찮아. 그러는 너는 몸은 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딸이 먼저 수술 얘기를 꺼낼까 싶어서 떠본 거죠? 몸? 나 괜찮은데? 왜? 아니 그냥 뭐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야이어 보여서. 아 그거? 나 다이어트 성공했어 엄마. 그동안 살이 너무 쪘더라고. 5kg 뺐더니 이제 딱 좋은 것 같아. 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한 연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러더니 딸이 너무나 명량한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전보다 몇 배는 건강해진 것 같아. 건강 걱정은 그만하셔도 돼요. 나 아주 말짱하다고요. 그래서 당황한 제가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 뭐 건강하면 좋지, 다행이다. 근데 이서방은 잘 있고? 헌데 그때까지 웃으며 말 잘하던 딸이 사위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당황한 것처럼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서방 얘긴 나중에 시간 되면 내려가서 할게.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건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딸이 갑자기 사위 얘기에는 말끝을 흐리는 게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헌데 그때 조용한 시골길로 자동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대문 앞에 멈춰서는 것 같더군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사위가 벌써 도착한 게 틀림없었죠.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기 위해 딸에게 말했습니다. 경이야, 누가 온 것 같아. 그만 끊을게. 밥 잘 챙겨 먹어라.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아침에 누가 찾아왔어? 그때 대문 밖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헌데 그런 사위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딸에게까지 들린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변하더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 누구야? 혹시 이서방이야? 그래, 사실은 오늘 이서방이... 안 돼 엄마! 이서방 문 열어주지 마!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에 없이 흥분한 것 같았죠. 경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내 말 들어야 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지금 내가 알아볼게.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도 열어주지 말라니.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문 열지 마요. 내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아니 왜 신고를 해? 하지만 경희는 더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딸이 그렇게 다급하게 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밖에선 사위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장모님 급해요. 저 빨리 돈 찾아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사위는 계속 재촉하는데 딸은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소리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또다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안 계세요? 제가 빨리 가야지 경희가 수술해요. 그렇게 5분 넘게 망설인 것 같네요. 사위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목소리가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말에 제가 흔들리고 말았어요. 장모님 이러다 경희 수술 못하면 큰일 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정말로 딸이 아픈 걸 숨긴 거라면 1분 1초가 급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사위가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헌데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이더군요. 눈도 충혈돼 있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죠. 그러더니 저를 보고 냅다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장모님, 돈 준비되셨으면 얼른 주세요. 빨리요! 저는 넋이 빠진 채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이 든 봉투를 꺼냈어요. 대출금 5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그래 여기. 그러자 사위가 봉투를 낚아채듯 거칠게 가져가며 말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황 좀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대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데
그 소리를 들은 사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리는 게 보였어요. 뭐야? 경찰이 어떻게 알고?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장모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난 그냥... 근데 제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호 씨, 거기 있는 거 알고 왔습니다. 당장 나오세요. 그러자 이번엔 사위의 얼굴에 다급함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경찰들은 더욱 세게 문을 두드리며 외쳤죠. 이성호 씨 문 여세요.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그런 경찰의 말에 사위가 미친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았죠. 그때 머릿속으로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 사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서방 뒷문, 창고로 들어가면 반대쪽에 뒷문이 있어. 그쪽으로 얼른 나가. 뭐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평소엔 도둑들까봐 안 써서 몰랐던 거야. 어서 나가. 경찰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 제 말에 사위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긴 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순순히 물었습니다. 뒷문? 어느 쪽이요? 저기 부엌 옆 창고 반대편. 어서 빨리. 사위가 서둘러 창고 쪽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얼른 따라가 창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자물쇠 대신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어두운 창고에 갇힌 사위는 동물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뭐야? 장모님, 어디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그 틈을 타서 얼른 현관 밖으로 나와 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을 향해 물었죠. 저기 저 사람을 왜 잡으려는 건가요? 무슨 일이죠? 그러자 경찰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문 밖을 살펴보니 안으로 들어온 경찰 말고도 저희 집을 포위한 경찰까지 수십 명은 되는 것 같더군요. 그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경찰이 저를 향해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불법 도박과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입니다. 네? 저는 너무 놀라서 여러 말 하지도 못하고 외마디 비명만 내질렀어요. 그때 경찰이 저를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이성호 어디 있습니까? 저기요. 부엌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서 도망도 못 치고 갇혀 있어요. 제 말에 경찰이 놀랐는지 허공에 탄성을 내지르며 말했죠. 이야, 잘하셨습니다. 딱 도가니든 쥐잖아요. 어르신의 기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수배범 잡겠네요. 잠시 후 창고 쪽에서 사위의 비명이 들렸어요. 아, 왜 이래?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장모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만 사위는 꼼짝없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수갑을 찼습니다. 이성호 씨, 모든 정황이 다 밝혀졌습니다. 공동대표가 이성호 씨를 횡령으로 고발했어요. 저항해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하지만 사위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반항하더군요. 아니야, 그건 오해라고. 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하지만 경찰들은 사위를 순식간에 제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사위가 가져간 봉투도 경찰에게 빼앗겼더군요. 만약 제가 딸에게 확인 전화를 안 했다면, 아니, 경찰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저는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수배범에게 그대로 갖다 바칠 뻔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사위는 절 보더니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 노인네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꼬박꼬박 장모님 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위의 실체가 불법 도박을 하며 회사 돈이나 횡령하는 수배범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위를 경찰차에 태우고 나서 경찰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일단 서로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서를 작성해야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죠. 엄마, 괜찮아? 경찰은? 그 인간은? 응, 그 경찰이 데려갔어. 아, 다행이다. 경찰이 늦지 않게 갔나 보네? 정말 다행이야. 나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 거기서 기다려요, 엄마. 아니야, 그 엄마도 경찰서 같이 가야 하나 봐. 너도 그리로 와. 알았어요, 엄마. 근데 그 인간 왜 거기 간 거야? 설마 돈 뜯어내려고 간 건 아니지? 하지만 저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됐는지 그만 다리가 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찰들이 다가와 부축해준 뒤 저를 사위와 다른 차에 태워 경찰서로 향하더군요. 차 안에서 경찰이 건네주는 생수를 마시며 조금 마음을 추스르자 동시에 궁금증이 밀려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업 잘한다던 사위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건지 황당했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해 소상히 듣게 됐습니다.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도 조금 전까지 저희 집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던 것 같네요.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꾼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갑을 차고 온 사위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사라졌고 저는 멍하니 앉아 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죠. 잠시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저희 딸이 헐레벌떡 경찰서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딸이 절 보자마자 달려와서 껴안았어요. 그 순간 간신히 참아온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얼른 딸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물었어요. 형이야, 너 정말 안 아픈 거 맞아? 딸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멀쩡해. 그 인간이 거짓말한 거야.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딸이 건강하다는 사실 말고 저에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저를 한참이나 기다려주던 경찰이 조금 진정되어가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조사실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자 경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차근차근 이성호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위가 갑자기 찾아온 일부터 설명했어요. 딸이 아프다고 했던 것,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까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르신, 이성호는 현재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투기와 불법 도박이었고요. 도박에 사기와 횡령이요? 네, 정확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때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딸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다 말할게요. 어차피 다 밝혀진 거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그 인간이랑 나 벌써 넉 달 전에 이혼했어. 생각지도 못한 딸의 말에 저는 기겁했습니다. 뭐야? 이혼? 그것도 벌써 그렇게 오래됐다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사실은 작년부터 조짐이 있었어. 갑자기 투자를 시작했거든. 처음엔 주식이었는데 조금씩 수익이 나니까 점점 투자금을 늘리더라고. 그러다가 코인이랑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그렇게 모든 사건의 시작은 투자에서 비롯된 것 같더군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서 더 욕심이 났나 봐. 회사 일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었어. 밤에도 새벽에도 미국장이 열리면 또 거래하고. 딸의 목소리가 떨려왔죠. 그러다가 올해 초에 큰 손실을 봤어. 하루 만에 5천만 원이 날아갔대요. 그때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돈을 복구하려고 더 큰 판을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전 재산을 날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막았어요. 뭐? 전 재산을? 응. 아파트 전세금, 예금, 적금, 펀드 다 날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나 모르게 대출까지 받았더라고. 그래도 거기까진 참으려고 했는데 내 명의로도 대출을 끌어다 썼다라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많던 재산을 불과 몇 달 만에 다 날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건 주식이나 투자로 손실 복구가 안 되니까 이번엔 불법 도박을 시작한 거야. 거기서 잘만 하면 잃은 걸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다나? 기가 막혀서 정말. 그때 대화를 듣던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이성호가 동업하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공동대표가 고발했습니다. 이성호가 회사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거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 그렇게 더는 못 살겠더라고.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협박 전화가 오고 심지어 어렵게 재취업한 직장에까지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맘때 통화할 때마다 딸이 지쳐 있었다는 걸 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넘겨보며 말했어요. 근데 이성호가 이런 일을 벌인 게 처음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과 친척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고소당했습니다. 사위가 저 말고도 자신의 친부모님과 친척들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려 했다는 걸 보니 정말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더군요. 가족들한테도 저희 경이가 아프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건가요? 네. 본인 부모님한테도 아내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해서 7천만 원을, 이모와 큰아버지한테도 같은 거짓말로 각각 3천만 원을 받았고, 심지어 여동생과 친구들한테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을 빌렸다네요. 물론 변제하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 잘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기꾼 빚쟁이로 전락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성호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쉬던 딸이 경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일이 그렇게까지 커진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자궁암 말기라고 수술비랑 항암 치료비로 1억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1억이나요? 네. 근데 시부모님이 그 정도 여력은 없어서 7천만 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하신 거죠. 이러려고 양가 부모님한테 이혼 소식 천천히 알리자고 한 건가 봐요. 전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그런다는 말을 믿었는데 그래도 설마 이혼한 전처 친정에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제야 사위가 저지른 모든 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헌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경찰이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이성호는 이번에 받은 돈을 가지고 해외로 밀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행 밀항선 브로커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딸은 놀라서 소리쳤죠. 밀항이요? 정말 갈 때까지 갔네요. 네,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 정상적인 출국은 불가능하니까 브로커를 통해 배편을 알아봤더군요. 어머님이 돈을 줬다면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수배되면서 은행 거래도 위험해지니까 송금 대신 현찰을 받기 위해 직접 어르신을 다시 찾아간 게 다행이었어요. 대출받아서 바로 송금했으면 벌써 중국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는데 아찔하더군요. 제가 딸을 살리려고 집까지 담보 잡혀 마련한 돈이 하마터면 죄짓고 도망치는 사위의 도피자금이 될 뻔했으니까요. 경찰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던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괜찮아. 그래도 네가 얼른 신고한 덕에 어미가 집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은 일을 면했잖니. 이래서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다. 눈이 뒤집힌다는 게 그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더라. 이혼하길 잘했다.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였을 거야. 아휴, 짠한 것. 얼마 후 사위를 담당하던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이성호가 기소됐습니다. 특수사기, 횡령, 불법 도박 등 여러 혐의로요. 검사가 구형한 게 징역 10년입니다. 아마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역 10년, 무척 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사람 좋고 잘 나가던 사위가 불법 도박과 일확천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딸은 한동안 제 곁을 머무르며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2달 전 다시 용기를 내 재취업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갔죠. 떠난 남편에게 딸의 행복을 자신 있게 약속했던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네요. 하지만 속된 말로 똥 되는 경험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경험에는 다 나름의 교훈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저와 딸은 이제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의 화려함과 작은 배려에 현혹되는 대신 내면에 간직한 우직함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럼 부디 오늘 제 사연에 함께한 여러분도 어떠한 삶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춘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